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회동합니다. 여야 간 종북 공방도 뜨거운데요. 이제 고소전까지 비화되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여야 대표와 대통령, 특히 그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이후 처음 만난 공식 협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대통령과 문재인 우리 대표하고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 예. 여야가 이제 안정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위상이나 대국민 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예. 대통령과 그렇죠. 만나서 옛날에 이른바 영수회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는 청와대에서는 싫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한 개파의 대표처럼 느껴지고 예전 뭐 당파 시절에도 한 당파의 대표를 영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부각시키고 싶을 테고 야당 쪽에서는 영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당의 대표는 또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또 국가의 원수로서 여야 대표, 정치권의 대표적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자리라고 규정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실공히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또 대표하는 인물로서 부각되는 효과가 있고 그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도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전략,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전면전에 나서겠다라는 걸 최근에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첫 번째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의도에 오래간만에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단 둘이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받고 싶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셋이 하는 거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을 테고 또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지금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경제 문제를 전면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문제를 좀 걸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들을 좀 협력해내는 모습을 예. 만들어내고 싶어 할 알겠습니다.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 중에요. 한국은행이 오늘 사상 최저로 1%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대 금리 인하. 아마 그 얘기도 좀 급작스럽게 드리는 질문이라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화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네, 잠시 뒤에 이제 기자 간담회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주열 하는 총재가 브리핑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 각종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지금 나쁘게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달 기준금리를 1.75%로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잠시 뒤에 회담이 시작되면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 게다가 임금 인상 계속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얘기 잠깐 해보죠. 네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좀 정부 정책에 부응했다라고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은 독특한 위치에 있죠. 정부 부처도 아니고 독립성을 강조를 하는 것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정 정책은 충분히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부분들로 했는데 아직도 그 체감 효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해서는 고용의 큰 폭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경제 활동의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주요국 주가는 2월 중 상승한 후에 3월 들어 하락하였으며 시장 금리는 국가별로 통화정책 기조 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속도 그리고 국제 유가 추이와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모습입니다. 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그 1, 2월 중 실적치와 모니터링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하였습니다. 수출은 2월 중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일수가 좀 줄어들었고 석유 제품의 단가가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하였으며 물량 기준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저희들이 1월 달에 전망했던 그런 성장 경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여타 공업 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0.5%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2.3%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저희들이 역시 1월 달에 전망했던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다시 주요국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와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 현상 등으로 상승하였고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상승하다가 2월 중순 이후 하락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에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0.5%포인트 내린 바 있지만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좀 더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까지도 반영해서 경제 전망 경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계부채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그 위험 요인의 전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로부터 이번 금리 인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되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요, 지금 연초에 했던 것보다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정말 바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를 1%대까지 내렸다는 것은 리스크도 큽니다. 같이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들도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또 유럽이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예. 저렇게 저물가 속에서 경기가 부진한데 이런 문제를 디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좀 되는 것도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이 부동산하고 맞물려서 또 부동산에 과도하게 또 투자가 되거나 돈이 몰릴 경우도 대비하고 단순하게 이 금리 카드 하나만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 절박함, 경제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나네요. 사실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중에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의 판단이나 여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지만 금융정책은 롱텀을 보고 사실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세계 모든 미국과 뭐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금융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정책을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프레이션의 우려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환율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종국적으로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가 강한 그리고 수출이 주요한 그 경제 활동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환율 방어나 환율에 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이 잘 균형을 맞고 또 재정 정책과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한은과 그 정부 부처가 서로 이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금리와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셨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종북 공방입니다. 이제 고소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성수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곽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신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자, 그 새정치연합의 처음 스탠스는 이번 사건과 김기종과 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계속 이제 종북 공세에 나서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세게 지금 반발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새정치연합이 어떤 이유에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 문제를 털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새정치민주주의 입장에서 털고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기종 씨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분이 뭐 워낙에 문제가 좀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사건을 치는 와중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게 사실은 뭐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이어서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여기까지 막 확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확산되면서 종북의 논란으로 붙은 겁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정치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라는 그 쟁점들을 가져간다고 해서 도움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소전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국면을 좀 전환하고 더군다나 앞으로 뭐 17일 날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 이제 같이 이제
그 회담도 있는데 회담도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거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고소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불씨를 더 키우느냐 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문재인 대표님 고소왕 등극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이걸 트위터에다가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키우는 건 아닐까요?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그 회담이 17일 날로 야당 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걸 보면은 사실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아직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좀 일찍 하자. 그런데 이게 좀 늦춰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예. 4월 재보선 때문 아닙니까? 4월 재보선이 지금 세 군데가 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그 야당 쪽에서 당선이 됐고, 통진당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공석이 됨으로써 재보궐선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종북의 숙주인 지금의 야당 거기에 책임 있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소라고 하는 강수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수사를 할 때 관련된 국회의원들 관련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소송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정치권 내에서의 공방, 소송전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이제 그 단어가 나왔는데 박대출 대변인의 그 단어였어요. 종북의 숙주. 일단 간단하게 입장만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되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검찰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안이고 또 이 조사 중인 사항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의 워딩들인데요. 그런 워딩을 계속 저희가 이렇게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새로운 색깔론이 계속 부각되는 정도의 한국 정치의 수준을 더 낮추는 발언이라고 생각 들고 이것이 고소고발이 옳고 이전에 이 논쟁 자체를 키워나가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북의 숙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북의 숙주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표현이죠. 사실 저도 그 표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조금 천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과를 하고 명확하게 자기 내부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해 나가니까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고소전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자꾸 수세에 몰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털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도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 고소전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그럼 어느 부분을 사과하느냐는 그렇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의 사과 문제가 옳지 않은 지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배후가 있거나 관계가 있다면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직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사실 여부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있는 듯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쟁점을 시도하는 게 더 불손한 의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부적으로 종부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헌 판결이라는 정당과 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재보궐선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헌 판결로 해서 정당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회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책임을 절하라기보다는 자꾸 변명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각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정도를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말씀하십시오. 네, 두 가지가 약간 중복되게 있는데요, 말씀에. 하나는 이번에 있었던 김기종 씨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지금 이 종북몰이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북몰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 말씀 먼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4월 재보궐선거 위헌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하는 문제는 좀 별도로 하고요. 지금 김기종 씨와 관련해서 이게 종북이다 아니다
이렇게 또 야당이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모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 지점이고 이 논쟁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정치 쟁점만 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한국 정치의 입장이지 이거를 정치 쟁점만 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하면 되는 문제인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추가하실 발언 있으시면 지금 좀 정치는요, 간단하게, 예. 법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가 4월 재보궐선거가 또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에서도 지금 계속 수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더 생산적인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저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요 발언도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현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과거 이제 토론의 장소를 김기정 씨에게 이제 제공해줘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정신질환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종북 타령은 정신질환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말을 낳고 그렇죠. 싸움이 싸움을 부르는 그 논쟁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더 이상 이거를 확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따질 건 따지다는, 물론 따지는 데에서는 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여러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자체를 저희들이 보려는 게 아니라 외통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아직까지는 내정자죠. 그리고 윤상현 정무특보 참석을 했습니다. 임명장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니까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좀 껄끄럽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제까지 청문회 한다고 저쪽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갑자기 오늘은 또 청문위원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에 좀 낯설은 풍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일방향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게 국회에서 장관도 국회의원석에 있다가 또 국무위원석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의 일편입니다. 물론 뭐 깔끔하게 대통령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생각하기엔 편하지만 또 그런 헌법을 한데 취지가 있거든요. 정치권과 행정부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무엇인가 잘 이루어 나가는 걸 기대하고 하는 건데 만약 그런 게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법안을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은 사실 필요가 있어서 특보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소통이 됐던 정치권과 행정부의 이런 관계가 됐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약간 시간을 가지고 운용에 묘를 해서 국민이 원하는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런 조금 오해가 어제 장관 후보자는 자리를 피하셨더라고요. 인사만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왜 청와대에서 3명의 정무특보 임명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정무특보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표현하셨던데 이미 임명된 거랑 진배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사실 어떤 형식적인 문제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문제겠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하반부에 들어오면서 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회의원 특보들을 임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특보들이 새누리당 곳곳에서 활동을 좀 하면서 국정 장악력들도 함께 좀 가져가 보자 이런 의도로 하신 건 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어떤 취지 자체에서 좀 운영의 아쉬움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국회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의 장관으로 좀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요청하신 형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보라는 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예. 본인들이 좀 적절하게 좀 처시를 하고 내가 묻는 건 좀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피해 가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홍영표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당의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무특보가 물어보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실은 좀 피해 나갈 수 있으면 피해 나가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든 대목입니다. 예. 그 특보라는 게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석이 있고 또 특보의 역할과 또 수석의 역할도 조금 약간 애매한데 특히 정무 분야 이 분야는 또 남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겸직을 못하죠. 예. 수석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고 전직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동안 그 소통에 약간 그 정치권과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과 소통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왔던 거죠. 과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대표의 역할을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 책임 정치라는 취지에서. 그러나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정당이 그 역할을 못하면서 이게 분리됐는데 그 간극을 채우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서도 있었다를 떠나서 예. 지금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리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실은 어색한 장면, 이번 나와서 이렇게 생기는 어색한 장면들은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이후에 국정장악력을 좀 더 현명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상황, 즉 국회의원이 그 청문회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그 자리에 가는 이런 상황들은 좀 현명하게 풀어서 향후에 17일 날 이제 예정되어 있는 회담도 좀 잘 성공하고 향후에 좀 정치권이 새로운 여의도 정치가 좀 복원이 돼서 좋은 협력과 상생의 길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